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린의 공정거래팀 권유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절차 관련 업무의 이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고, 건설하도급팀, 공정거래팀, 약관대리점팀에서 각 근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공정거래팀으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다음 순서대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드리고 분쟁 조정 절차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 조정원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공정거래 조정원 분쟁 조정 절차 그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이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소사업자 입장과 대기업 양측에서 모두 공정거래조정원 절차를 알고 계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소사업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사업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보다 쉽고 빠른 피해 구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때 사업자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건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상을 한다,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다. 아니면 법원에 소재기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공정거래 조정원 절차가 쉽고 빠른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중소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기업 입장분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건데요. 위원회 조사를 받기 전에 조정원 절차를 통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법 위반 사항이 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기에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벌점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 조정원 분쟁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공정거래 조정원 절차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조정 절차의 의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내용이 조사가 되는지, 무엇을 조사하는지가 처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단계에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공정거래조정원의 분리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러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 조기 검토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서를 받아보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점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고 따라가시면 출석 조사 또는 서면 공방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인이 이때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바탕으로 피신청인 자체적으로 그 대기업 법무팀 내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 리스크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에다라고 가정을 하면 위법성이 명확한 사건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조사 절차가 진행되면 현장 조사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과징금 그리고 벌점 많이들 좀 그렇죠. 그래서 벌점, 고발까지도 많은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신청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조정원 절차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해서 합의를 통해서 공정의 제재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여러 가지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협의회를 적극 설득해서 조정안 미제시를 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정안 미제시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원고 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원고 패소, 조정안 미제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 향후의 절차인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절차에서도 다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공정이나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공기관이고 공정거래 분야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협의회원들께서. 거기서 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두 기관이 어느 정도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한 미제시로 올라온 사건과 조정한 제시로 올라온 사건은 당연히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중소사업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길게 드릴게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협상,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따로 조정원, 공정위, 법원 요 세 가지 절차를 비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 구제를 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검찰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상대방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건 국고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피해 입은 피해 사업자분들께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분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내려졌으니까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으시려면 별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정원은 처음부터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직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라 하는 조정안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권리 구제를 빠르게 받고 싶다고 하면 조정원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다음으로는 법원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서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공정거래 사건이라는 게 거래상 갑을 관계를 전제하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증거가 갑에 전부 편중되어 있어요. 증거가 일종의 대기업에 모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이 중소사업자 입장에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해의 입증도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무상 만약에 공정거래 분쟁이 터졌을 때 이제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세 단계의 갈림길에 서시게 되는데요. 소송을 만약에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는 추후에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굳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법원 판단을 기다리면서 조사 절차에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 사건을 시작을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중소사업자한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먼저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 할 때는 위법성에 대한 입증을 10중 8구 고도로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완화된 정도로만 입증을 하셔도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원고 측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모두 입증하셔야 되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이 담당 조사관이 공정위 조사관과 비슷한 성격인데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도 조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입증 책임이 여러 가지로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위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른 소명이 되면 손해 입증 책임도 소송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적절한 조정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말 그대로 굉장히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단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장 큰 이념 중에 하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당사자 간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또 하나, 조정제도라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또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감안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법성 여부 자체가 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하기를 위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할 의사만 있으면 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협의회 분쟁 조정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조정원의 협의회 중에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45조 1항, 즉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분쟁만 조정 대상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 간 거래이고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매출액 그 정도도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하게 되면 다른 분쟁거래기관으로 다시 신청인이 분쟁 조정을 또 해야 되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반복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정원에서는 조정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특히 피신청인이 조정 대상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은 나중에 협의회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되는데 중소사업자인 신청인이 거래 도중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고 한다면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 측면에서 조정 대상에 대해서 폭넓고 탄력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안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또는 계약을 연장하라 라는 내용의 조정안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의 운영 정책도 바꾸는 형태의 조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 조기에 고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훨씬 빠르게 진행. 그리고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 같은 비용도 은근히 부담이 되세요. 근데 공정거래 조정원은 이러한 비용이 일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장점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공정거래 조정원은 다 좋은데 강제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거나 협의회 조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권리구제가 조정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성격이나 담당 조사 간의 조사 결과야 피신청인의 위법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를 단순 거부하게 되면 신청인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신청인은 보통 거의 대부분 다음 절차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피신청인 입장에선 당연히 조정 절차를 거부를 하면 넥스트 스텝인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법성이 명확한 사건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불이익이죠? 피신청인에게 현장 조사, 과징금, 벌점, 고발 이런 많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정거래 조정원 절차에서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 입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정 절차에 응할 유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더 위법성이 명확할수록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이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구속을 하진 않습니다, 조정안이.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안이 제시된다는 게 일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정위에서 조정안 미제시로 끝난 사건과 조정안 제시로 된 사건은 시작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조정조서를 작성을 하시면 이게 조정이니까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 그랬는데 모든 협의회, 약관 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조정원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사 화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 이게 재판사 화의가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기판력이 발생하고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뒤집기도 쉽지 않고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약관 협의회는 왜 제외가 되냐면요. 약관 협의회에도 재판사 화의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로 올라갔는데 약관 같은 경우는 다수 당사자가 관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도 재판사 화의를 도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정거래 조정원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정거래 조정원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공정거래 조정원 직원들 공무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공무원 아닙니다. 그냥 공공기관 직관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디서 사건을 처리하느냐? 분쟁조정 1실과 분쟁조정 2실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게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도예요.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된 건 분쟁조정 1실과 2실 요 빨간색 네모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분쟁조정 총괄팀이 있죠. 분쟁조정 총괄팀은 기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조정 총괄팀은 조정실 전체에 대한 것을 대응하는 부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쟁조정 1실에 공정거래팀이랑 가맹유통팀이 있었고
분쟁조정 이실에 하도급 팀이랑 약관 대리점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쟁조정 이실에 있었던 약관 팀이 분쟁조정 이실로 넘어가면서 공정거래 팀과 합쳐지면서 현재는 공정거래 약관 1, 2팀이 나누어져 있고요. 건설하도급팀과 제조하도급팀, 하도급팀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가맹유통팀에다가 대리점을 더한 팀이 되었습니다. 대리점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무상. 그래서 공정거래 사안이 불공정거래 행위 사안이다. 그러면 공정약관 1, 2팀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러면 분쟁조정 이실의 하도급팀으로 가요. 그래서 건설 사건은 건설하도급팀, 제조 사건은 제조하도급팀으로 갑니다. 용역 사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 팀의 사건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서 양 팀 팀장님들께서 주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네, 최근에는 건설하도급팀 사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사건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맹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사건, 대리점법 사건은 가맹유통 대리점팀으로 배정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점 사건은 1년에 한 40건 내외, 그래서 실무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조정은 분쟁조정 절차. 오늘 많은 분들께서 바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협의회로 안건이 올라간 다음에 협의회에서 조정안을 내거나 종료를 한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조정 사건이 어떻게 개시되느냐? 당사자가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해도 공정거래조정원 절차가 개시됩니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조정원에다가 이 사건은 분쟁조정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의뢰해서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가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처리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된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동일해요. 그때부터 협의회 의결이 이루어진 날까지 사건 처리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도대체 사건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된 거예요? 앞으로 며칠이 남은 거예요?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 기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협의회 의결이 이루어진 날까지가 정확히 사건 처리 기간이 됩니다. 근데 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료 보완 기간이 일단 제외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21일까지 자료 보완 기간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기간 산정이 있어서 초일은 산입되는데 중요한 점은 공휴일과 토요일이 제외돼요. 그래서 조만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지나가도 어차피 처리 기간에서 다 제외됩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이랑 토요일이 다 포함이 돼서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들이 그 사건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법령 등을 감안해서 공휴일을 모두 제외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정거래 법령을 보면 공정거래 조정원은 60일 또는 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90일 이내에 사건이 만약에 안 끝나면 조정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60일이나 90일 지났으니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무상 이를 이유로 분쟁 조정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신청한 또는 지금 나를 상대로 들어온 분쟁조정 사건이 배정이 되고 조사관이 배정이 되느냐 하면 먼저 팀은 사건이 적용되는 법령 기준으로 당연히 팀이 결정이 돼요.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약관팀, 하도급 사건은 하도급팀. 그 다음으로 조사관은 어떤 시군으로 배정이 되냐면 아무래도 현재 담당 조사관이 사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감안해서 아무래도 연차가 있고 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관이 좀 더 어려운 사건이 배정되겠죠. 사건이 배정이 되면 담당 조사관은 제일 먼저 착수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착수 보고는 내부적인 보고고 사실 실무상으로도 거의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수 보고는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담당 조사관은 사건을 팀장으로부터 배정을 받으면 착수 보고를 하고 거의 동시에 신청인에게는 신청이 잘 접수됐습니다. 라는 접수 사실 통지랑 아울러 신청인께서 통상 신청을 하시더라도 조사관으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피신청인에게는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실 건가요? 라고 요청하는 보완 자료 제출 요구랑 답변 자료 제출을 동시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 조사관에게 굉장히 폭넓은 재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완 자료 제출 요구와 답변 자료 제출 요구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전적으로 담당 조사관의 100% 재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관의 경우에는 스타일별로 좀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죠. 이렇게 기술하기도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꼼꼼하신 분 같은 경우는 문제에 되는 법률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 소멸 미발급이 있다. 그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실제로 공사가 착공한 경우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서면에 발급한 시기는 언제인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담당 조사관이 구성 요건별로 질문하면은 오히려 사건 파악이 훨씬 빠른 거죠. 왜냐? 담당 조사관이 지금 어떤 법령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신청인은 담당 조사관이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구성 요건이 있다. 그럼 그 점은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 적극적으로 맞춰서 입증을 하셔야 되고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담당 조사관이 이러한 구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이 구성 요건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반박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판례를 내야 되고 어떠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서 반박을 하실 것인지를 잘 전략을 짜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결국에는 판례에 의해서 담당 조사관을 먼저 설득하고 협의회 위원분들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유리한 판례를 많이 찾아서 제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신청인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도 함께 판례를 찾겠지만 신청인도 담당 조사관에게 유리한 판례를 제출해 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제가 공정거래 조정원 재직 시절에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한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실무상 신청인 분들께서 스스로 작성한 엑셀 파일을 손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험위에서는 당연히 이를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신청인 입증 손해 분해조정 신청을 했는데 입증 자료는 없고 엑셀 파일만 있다라는 건 그 점을 당연히 명확하게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량 부분에 대해서 피신청인 특히 뭐 건설 사건 같은 경우에 물량 부분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반박을 하게 되면 물량의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 입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파일만 손해액으로 만약에 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요. 신청인 측에서는 당연히 엑셀 파일만 제출하시면 안 되고 영수증, 내가 실제로 그만큼의 손해액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 관련 업계 영업이익 이런 여러 가지 손해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해조정 신청하게 되면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공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통상 14일의 기간을 주죠. 그다음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동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문으로 오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거 14일 안에 안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는 건 큰일 났구나. 이 기간 꼭 지켜야겠구나.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도 워낙에 공문이 부동문자 형식으로 박혀져 들어오니까 우려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서 미보완 또는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 가는 건 2회 이상 미제출일 경우예요. 물론 그 기간 내에도 다른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건이 그 다른 사유로 이유로 종료가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신청서 미반 답변서 미제출 1회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 가지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당사자가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담당 조사관이 두 번째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을 해요. 요 기간 내에는 자료를 제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 미보완 또는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건이 종료가 돼서 불성립됩니다. 이런 보완 자료 제출과 답변 자료 제출과 무관하게 연락 자체가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 자체가 두절이 되면 담당 조사관이 분쟁 조정을 그 절차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유로 종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쯤 해서 제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도대체 어떤 유형으로 사건이 종료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서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조정원의 종료 유형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크게 성립, 부성립, 종결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립, 조정한 수락과 당사자 합의가 있어요. 조정한 수락은 공정거래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 조정원의 분쟁조정 협의회 이름으로 공식적인 협의회 조정안이 나온 겁니다. 조정 결정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모두 오케이, 수락을 하신 겁니다.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 그러한 경우에 조정안 수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 합의는 뭐냐면 협의회 조정안 제시가 나오기 전에 담당 조사관 조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이제 당사자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성립이 있죠. 불성립은 조정이 안 됐다는 건데 다섯 가지 사유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정안 불수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회에서 조정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던졌을 때 이것을 수락을 하면 조정안 수락이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 불수락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조정안 불수락이 되면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조정 거부라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거부해서 조정 절차가 끝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헷갈려 하시거나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조정 신청서를 신청인이 내면 피신청인 답변서에 그렇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청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조정 거부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 거부는 신청인이 조정 절차 자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명시적으로 조정 절차 바깥으로 나는 나가겠다라고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미부함과 답변서 미제출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회 이상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청서 미부함의 경우에는 보완 기간은 통상 첫 번째 14일을 주고요. 두 번째는 7일을 주지요. 그리고 출석 불응은 담당 조사관이 출석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2회 이상 불응하게 되면 또 그걸 이유로도 불성립 조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종료 절차로 종결이라는 게 있어요. 종결은 9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각하, 말 자체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의미가 와닿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분쟁 사건에서 법령에서 정한 각하 사건에 존재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조정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도급 협의회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최저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청 취하 같은 경우는 신청인이 조정 절차를 신청해놓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유는 불문합니다.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도중에 취하를 하게 되면 신청 취하로 바로 종료가 되고요. 당사자 폐업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가 있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때, 당사자 회생 절차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거나 조정 절차 진행 중에 파상 신청을 해서 이런 경우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조정 절차가 종료하게 되고요. 사기간 중복 신청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정을 하기 전에 다른 조정기관에다가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했다든지 또는 타 분쟁 조정 기관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셨다든지 또는 조정 절차 진행 도중에라도 다른 조정 신청을 했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복해서 신청을 했을 때 당사자분께서 조정원의 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분쟁 조정 절차를 복수의 협의회를 신청을 하셨으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타기간 중복 신청으로 사건이 종료되게 됩니다. 종료 사건 재신청은 신청인 분께서 이미 종료 처리된 분쟁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종료가 되는 거죠. 연락 두절은 이제 제가 아까 요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요거를 먼저 보는 건데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는 피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출석 조사 요구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해서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담당 조사관이 전화로 연락도 한번 해보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로 의미합니다. 즉, 자료 요구나 출석 요구 공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담당 조사관의 이메일, 전화 등의 연락에 대해서 3회 이상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 등 조정 조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약관 사건이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 요구는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조정원에다가 조정을 의뢰한 사건인데 신고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인이 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왜 공정거래 조정원이 조정을 하고 있죠? 저는 조정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했던 의사대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송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이송 자체를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내겠죠. 그런 사유로도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한 미제시는
그냥 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원고 패소, 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쟁 조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곤란하거나 손해의 입증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절차를 종결하기로 협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경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담당 조사관에게 조정안 미리 제시가 나왔을 때 이거 청구 기각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청구 기각이냐라고 바로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정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구 기각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분쟁 조정 사건 절차 흐름으로 돌아가서요. 담당 조사관이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후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 당사자가 담당 조사관이 원하는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해서 각자 주장하는 바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로 공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서면 공방은 통상 생각하시는 소송에서의 서면 공방 절차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조정 절차에서는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 분쟁 조정 절차를 처음 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까? 라고 좀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 자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증거 자료를 비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봤는데 서면은 다 적혀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증거 자료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서면을 받아봤는데 증거 자료가 공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까요? 그 핵심적인 증거를 저는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협의의 안건으로 올라가고 불이탈을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증거자를 비공개로 하실 수는 있는데 증거자료를 비공개하게 되면 보통 상대방이 조정 절차를 중단하려고 하거나 조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원만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서면 공방 절차가 어느 정도 됐다. 사건이 성숙하면 담당 조사관이 서면 공방 추적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석 조사 여부도 100% 담당 조사관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추석 조사가 진행되지 않느냐면 첫 번째로 각하 사건인 경우에 각하 사건인 경우에 당사자들 불렀는데 어차피 각하할 건데 당신이 추석 조사를 부르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하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당사자들을 출석하기만 하면 100% 합의가 되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하 사건인 경우에 추석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미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봐도 증거가 너무 명확한 사건이 있어요. 명확한 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카드법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명확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추석조사가 불필요하겠죠. 그리고 추석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 조사관이 유선으로 양당사자에게 전화만 하더라도 합의가 되는 사건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추석조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떠한 경우에 추석조사가 진행이 되냐? 첫 번째로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고요. 사안이 복잡할수록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조사관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진 서면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도 추적조사를 부르겠죠. 또한 당사자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 출석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출석조사 도대체 몇 회 진행될 건가요? 그것도 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여러 번 진행하시는 조사관 같은 경우는 네다섯 번 조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고 통상 뭐 한두 번, 뭐 세 번까지 정도로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조사를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담당 조사관이 가운데 앉고 양 당사자들을 양쪽에 앉으시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를 하시게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은 어떻게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은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사실관계를 조사하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봐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 간의 자진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합의가 안 될 당사자 간의 조정원 조사관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협의회에다가 결국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안건을 하려면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자진합의가 될 경우에 그냥 합의로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자진합의 가능성을 타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담당 조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을 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잘 설명하고 단순히 설명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탁탁 집어서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라고 해서 잘 적시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 조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고 마무리가 되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담당 조사관 단계에서 조사가 끝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담당 조사관이 사건을 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돼요. 그래서 협의회는 외부 위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협의회는 통상 2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 개최돼서 2주나 한 달 동안 공정거래팀, 약관들의점팀, 가맹유통팀 이런 여러 가지 팀에서 한 달 동안 쌓여있던 사건을 전부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할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각하라든지 성립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사건, 크게 복잡한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종료 사건에 있는 사건은 먼저 보고 사건으로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아 이거는 당사자 간에 굉장히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조정안 제시 여부를 의결할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협의회 위원분들께서 형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실제 협의회를 가보면 협의위원분들께서 담당 조사관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서도 협의위원분들께서의 상호에서도 굉장히 날선 토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내부 토의를 하고 결론이 내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신청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안을 제시하고요. 신청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조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뭐 그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묻는 질문이 이 협의회에 출석하고 싶으시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협의에서 출석하는 에서 진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요. 그래서 그 담당 조사관이 협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면 보통 협의에서 당해 회차에서 사건이 끝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건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담당 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해서 안건을 올렸는데 협의회 위원분들께서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실관계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불충분해요. 라고 판단하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재조사 명령을 해요. 이게 잘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는 협의회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실관계 조사 단계로 넘어가 앞 단계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회가 이제 끝나게 되면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 조사관이 이제 당사자에게 협의 회의 결과를 통보하게 돼요. 이 결과 통보하면서 조정안 제시의 경우에는 조정 결정서도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협의 회의 결과를 통보를 하고 아울러 담당 조사관은 종료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하게 되는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하느냐? 전부 다 보고합니다. 네. 공정거래 조정안에 접수된 모든 사건은 무조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성립 사건은 사실관계 증거자료 낼 필요가 없죠. 성립된 건데요. 그래서 성립 사건은 신청인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피신청인은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되고 나머지 사건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랑 협의의 검토 내용을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를 받은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많이 질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을 받지 않습니까? 성립이 안 된 경우, 조정원이 성립된 건데 공정위가 조사하는 경우는 실무상 없어요. 거의 없고 성립이 안 돼서 종결이라든지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론적으로는 조사 개시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조정 절차에서 뭔가 만족을 못한 신청인이 그 만족을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신고해서 신청인의 신고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제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건의 절차와 흐름에 대해서 일괄해서 쫙 한번 훑어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으로는 토론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제 발제와 관련돼서 성공적인 분쟁 조정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한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또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나욱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욱 변호사님은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법무법인의 공정거래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학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황동혁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황 변호사님은 의정부 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법무법인인 공정거래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동혁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지원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양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공정거래팀 변호사님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및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오늘 토론 주제는 성공적인 분쟁 조정을 위한 전략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김낙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대기업 입장에서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 각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제 사안에서는 오히려 부당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나요? 부당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당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갔을 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로 판단이 돼요. 그런 경우는 결국 비교 역량을 통해서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 조정원 절차를 통해서 신청인의 주장, 증거 자료 같은 걸 통해서 피신청인 대기업 입장에서도 공정거래 리스크를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 갔을 때 이 사안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과징금을 받을 것인가, 벌점을 얼마 받을 것인가, 과태료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불이익, 그리고 몇 퍼센트,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받을 것인가를 한쪽에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합의를 하려면 경제적인 지출이 필요하겠죠. 요거를 비교 용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로 갔을 때 불이익이 더 클 것 같아라고 하면은 합의를 하셔야 되고, 그럴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면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동엽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공정거래조정원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공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마치 신청인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를 한 것이 공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자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때, 이 건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조사를 먼저 걸치고 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사건을 접수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내를 하신 경우가 이제 공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한 것처럼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신고인이겠죠. 그 경우에는 신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접수하러 왔을 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를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정식으로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디테일한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였는지에 따라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후속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죠?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한번 갔다가 조정원을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원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통상 신청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처가 게시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를 한 다음에 공정거래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를 할 경우에 조정원에서 성립이 안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연히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지원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과거 조정원 사건에서는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종결 기타로 사건이 종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님 강의에서는 이러한 종료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데요. 종료 사유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요? 아,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실무상 예전에는 이 종결 기타가 굉장히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도대체 종결 기타가 무엇이냐?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었어요. 근데 2025년 4월 1일 최근이죠.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기타가 아니라 이제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절차를 종결하기로 심의해서 의결한 경우에는 종결 조정안 미제시로 지금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결 기타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 이송될 때 사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으로는 아마 피신청인 분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대기업 쪽에서. 그래서 합의됐을 때는 이걸 궁금해 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당연히 합의가 안 됐을 때 떻게 사건을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정거래위원회 어느 과로 이송되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이 어느 과로 이송되었는지는 그 담당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담당자, 공정인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이거 사실관계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부당하지 않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합리적인 조정안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히 근거 없이 또는 애매모호한 조정안으로 조정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의 주셨어요. 기존 조정안에 뭔가 근거도 없었고 애매모호한 조정안이 나와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셨나 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담당 조사관에게 잘 설명하셔야 돼요. 회사의 입장, 그리고 증거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이 결국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원 절차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다 조사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협의회 담당 조사관이 안건으로 상정을 해요. 그러면 위원분들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격렬하게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셔서 결국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출석해서 진술하는 경우는 진짜 매우 드물어요. 그러면 사실상 소통의 유일한 창구는 어디죠? 담당 조사관이죠. 그래서 담당 조사관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전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사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조정안이 사전에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조사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협의회 위원분들이 9분이나 7분이다 그러면 그 9분, 7분도 협의회 끝날 때까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담당 조사관이 사건을 심의한 건을 올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협의회 위원분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고 격렬하게 토론하시고 서로 공격도 하시고 반박도 하고 굉장히 격렬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일치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서로 막 공격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분들의 협의회가 끝나기 전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이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담당 조사관에게 어떻게든 최대한 상세하게 잘 설명해야 하는 것이 불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도 저에게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메일로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시면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